대표적인 게 KBS하고 MBC란 말이에요. 예, 예. 예, 그 KBS하고 MBC는 그 정치 중립성이 생명이라고 봅니다.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이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것은 방송의 목적을 다시 말해서 영리에 두지 않고 우리 그 시청자들로부터 징수하는 그런 수신료를 재원으로 해서 오로지 그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방송이다. 저는 예, 그렇게 명의를 내리고 싶거든요. 예, 예. 사실이 또 이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방송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의 그 사례를 보면은 뭐 툭하면 뭐 KBS, 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 MBC 이런 공영방송이 장기 파업으로 인해 가지고 공영방송 본래의 취지가 훼손된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공영방송에서 파업을 왜 하는 겁니까? 파업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파업이라고 하는 것은 저임금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그런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난 시기 한번 보세요. 민노총이 장악한 MBC 그리고 KBS 이 파업을 진두지휘하는 가운데서 정상적인 방송은 온데간데 없이 그 피해는 누가 있습니까? 고스란히 국민들이 입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국민이 떠나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 노동관계법령하고 대부분 판례 뭐 이런 게 근거해서 보게 되면은 원래 노조에서 파업을 하게 되면은 무노동 무임금이 원칙이었습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지만은 근데 과거에 KBS나 MBC 파업으로 인해 가지고 초래된 그런 방송 차질이라든가 매출 하락 뭐 이런 문제점들이 정폭되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KBS 특히 KBS의 그런 파업들 한번 한 거 보세요. 한번. 그 당시에 파업을 하고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지 않았고 정상적인 급여를 다 받아갔어요. 그리고 게다가 과거의 사례를 보게 되면은 명절 상여금까지 파업과 관계없이 전 직원들에게 지급됐던 그런 기억도 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문재인 정권 들어선 후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방송장악 문건, MBC하고 KBS 사장 쫓아내는 그런 로드맵까지 발견됐던 적이 있었죠. 예. 예. 근데 현 정부가 이 배후에 있음이 명약관하게 드러났던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국민들은 까마귀 고기를 먹었는지 아주 새카맣게 지금 잊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목소리를 높이는 그런 정치 권력의 꼭두각시 방송인들이 있고 눈치를 슬슬 보면서 소신도 없이 이를 동조하는 방송인들 이게 한두 명이 아닙니다. 이 중에는 소위 그 사이비 보수 언론인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대표적인 사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그런 인물들 한번 댓글 한번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언론 노조는 이사진의 사퇴 압박을 가하기 위해 가지고 지들끼리 그 비리를 침소 봉대식으로 널추어내고 창피를 주고 그리고 거주지에 찾아가거나 뭐 교회 같은 데 아니면 학교까지 찾아가서 행패를 부린 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에 참석하려던 그런 이사진 출입을 막고 폭력까지 휘둘른 적도 있습니다. 그 지난해인가요? 제가 그 마침 서울의 어느 지인의 그 집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 동이 아마 113동이고 아마 그 앞동인데 112동이겠죠. 그 집에 아마
지난번 그 KBS의 고대영 사장이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아파트 단지 앞에 가보니까 노조들이 찾아와서 퍼포먼스를 하고 아침에 출근하는데 막 그 행패 비슷한 것을 보이면서 머리띠를 두르고 목에 또 그 뭡니까 구호를 갖다가 목에다가 걸고 있더라고. 그리고 나서 고대영 사장이 얼마 버티지 못하고 그만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에 이런 언론 노조의 그런 조폭 집단적 행포에 대해서는 이놈의 정부하고 SBS라든가 종편 언론들 이런 데서 전부 시시하고 입을 다물고 있었다는 거예요. 공영방송의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무법천지로 변해가는 우리 사회의 현 주소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고 방송국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후진적 행태가 참 슬프고도 웃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정치색을 띠는 그런 노조가 주도해온 그런 방송 파업은 분명히 잘못되었다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좌든 우든 정치적 성향을 뚜렷하게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언론인들은 공영방송이 아닌 다른 채널을 이용하라 이거예요. MBN도 있고 채널A도 있고 JTBC, TV조선 이런 민영방송을 선택해서 방송을 하든지 해야죠. 이처럼 공영방송의 그런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면서 영향력이 있는 그런 주류 방송사에 근무하기를 바란다. 이런 이기심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행태야말로 대한민국 공영방송, 언론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나 지금 MBC, KBS 노조에 의해서 지금 다 장악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상업방송하고 있는 SBS처럼 오락성 그런 방송들로 지금 채워질 가능성이 많다,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예. 이 양질의 방송이라고 하는 것은 글로벌적 그런 안목과 창의력을 통해 창출된다고 보아집니다. 우리 국민들, 우리 시청자들은 시청률을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양질의 방송을 시청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말씀 드린 거고, 이 문제의식 취임사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통합, 공존, 동반자 뭐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3년이 흐르고 있는데 그런 말들 지금 그림자조차 찾을 수가 없어요. 오로지 정오, 복수, 적개심 이런 단어가 지금 온 나라를 휩쓸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좋은 사례로 우리 허 선생님께서 그런 목소리를 지금 담고 방송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오는 새끼를 빨리 치고 복수는 자기를 먼저 무너뜨리고 적개심은 내 안에 독을 푼다고 했습니다. 이러고도 밀려오는 해일 앞에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무사할 수 있겠습니까? 작년에 그 문재인 씨 미국 방문 중계하는 TV를 지켜보면서 참 그 마음 조아렸던 그런 적이 있어요. 정상들이 그 본안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직접 담판하는 그런 방식을 소위 외교에서 톱다운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톱다운 방식이라고 하는 게 참 어렵고 위험이 큰 그런 외교 수법이라고 하는 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주지의 사실. 그때 그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무기 대량 구입을 하겠다고 하니까 땡큐
이렇게 대답을 한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이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에 대해서는 끝까지 트럼프가 입을 다물고 오케이 사인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마 북한 김정은의 입장을 파악해 달라며 아마 이 문재인의 손에 쥐어준 그런 미국 메시지가 뭔지 모르지만은 그 당시에 뭐 1박 3일인가 1박 2일이 아니라 1박 3일 강행군을 하면서 미국에 간 적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때 외교의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빗좋은 개살구처럼 북한에 대해서 인사치레 표시한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성과 아닌 성과를 가지고 방송을 한 그런 내용을 제가 본 적도 있습니다. 대통령 외교가 힘을 받으려면은 단합된 국민이 힘이 뒷받침해 줘야 됩니다. 근데 오늘 그 방송에 보니까 그 대통령 지지가 70% 안팎이라고 합니다. 그거 믿겠습니까? 근데 그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방송이 끝나게 되면은 재난지원금 공짜로 줘서 공짜로 준다니까 그거 한번 신청하러 가려고 합니다. 그 바다힘님 그 재난지원금 신청하러 가신다고 그래도요. 꼭 신청하세요. 왜 공짜로 주는데 호준생 안 받으려고 그럽니까? 그거 재난지원금 공짜로 줘서 아무 생각 없이 국민들 지금 70% 이상 지지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안 찾는 이유가 나중에 10배, 20배 내놔야 되니까 그때 나는 안 받았으니까 안 내놔라고 그래요. 위험한 나라로 전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여론조사 이거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요즘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그런 부정선거, 사전투표용지가 왜 남양주 물류창고에서 발견된 겁니까? 이거 남양주 물류창고에서 어제 나오는 바람에 지금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그거 했던 놈들 다 자수해. 이제 어떤 일이 또 터질지 모르겠죠. 그리고 물류창고의 그런 화재 사건들도 지금 도마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번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 나라의 정직이라고 하는 모토가 무너졌습니다. 조금 전에 방송하기 전에 저 의정부에 살고 있는 우리 안 교수하고 제가 통화를 하면서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 교육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설 텐데 네. 이놈의 그 밥상머리 교육에서부터 교육계에 이르기까지 참 서성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역량이 대통령의 리더십에서 나와야 하는데 이 나라 참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대통령이 국민에게 등을 돌린 결과입니다. 동북아 3국 가운데 가장 심각한 내외 도전에 부딪혀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경제 성장률이 세계 제2 규모인 중국의 반토막도 안 됩니다. 취업률은 일본과 비교도 안 되죠. 고졸, 그 취업률이 코로나 전까지 일본은 100%였어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강요, 이런 걸로 정부가 기업을 압박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말고 없습니다.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이 근로자에게 연평균 소득이 얼마인 줄 아세요, 허수 선생님? 모르겠습니다. 9천만 원 정도. 9천만 원.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의 근로자 연평균 월급이 9천만 원이에요. 근데 독일의 폴스바겐 같은 경우는 8천만 원. 일본도 거의 그 폴스바겐하고 연평균이 비슷한 8천만 원대. 그럼 대한민국이 9천만 원이에요. 이거 언제까지 버틸 수 있겠습니까? 노조하고 사전 합의 없이는 근로자 전환 배치도 안 되고, 파업할 때는 근로자 투입이 불가능한 나라가 대한민국 뿐이라는 거. 우리가 한번 경험했지 않습니까? 노조가 폭력을 휘두른다 하고 이렇게 신고를 해도 경찰이 출동조차 하지 않는 나라도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경찰, 검찰, 관세청, 노동부 뭐 이런 정부기관이 심심하면은 사냥하듯이 기업을 뒤지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 권력을 휘두르니 기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더 위태로운 징조는 대한민국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란 누구입니까? 지금 국가와 국민 정체성이 동요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주춧돌이 흔들리니까 나라 전체가 지금 요동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대통령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발언을 작년에 했지 않습니까? 예. 인구 5천만 명이 넘으면서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는 그 뭐 35시 클럽 7개국 가운데 2차 대전 후에 신생 독립국으로서는 대한민국이 유일한. 근데 대한민국 역사를 그대로 보지 않고 100년의 성취를 깎아내린다. 이렇게 보는 것은 자부심을 버리는 겁니다. 이거 정말 우리 국민들의 길을 의심할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3.1운동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이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이거 지금 세종로 사거리에 있습니다. 거기다가 독립운동가 10명의 그런 대형 초상화 그런 거 우리 집회하면서 봤습니다. 상해 임시정부 그리고 초대 대통령이자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만 쏙 뺐습니다. 그거 우리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매년 이 국민들한테 시청료 받는 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그 우리 국민들한테 받아가는 시청료가 무려 5천억 원 정도 되는 거예요. 5천억 원. 그 5천억 원 가까운 시청료를 반강제로 걷어가는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 KBS 공영방송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고 싶은 애입니까? 지로를 통해서 한꺼번에 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KBS 시청료라고 해서 별도는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청료 거부운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KBS는 이승만과 김일성은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를 분할 통치하기 위해 데려온 계리라고 하고 이승만 대통령을 국립묘지에서 판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을 전파로 내보낸 게 KBS예요. 아무리 공과 간은 같이 간다지만은 이거는 영국의 처치를 빼고 영국의 역사를 말하는 거고 드고를 빼고 프랑스 역사를 말하는 거고 아데나우를 빼고 독일 역사를 쓰는 거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렇게 각박한 인간들도 김일성을 빼고 북한 역사를 쓰겠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대통령 아랫사람만 이런 게 아닙니다. 문재인은 해군사관학교 졸업식에 참석해서 일본군 출신이 아닌 사람들이 만든 해군의 역사가 대한민국 국군의 역사라고 했습니다. 6.25 때 가장 많이 목숨을 바친 육군 그리고 공군을 대한민국 울타리 밖으로 내동댕이 친 거나 같은 발언이에요. 국가보훈처는 6.25 전쟁 당시에 북한 장관을 지내고 조국 해방전쟁 훈장을 받은 그 인물이 누굽니까? 그 말썽 많았던 김원봉이에요. 김원봉이. 그 김원봉한테 대한민국 훈장을 수여하는 그런 작업을 추진하고 있고 김원봉이가 등장하는 영화를 본 그 문재인이가 독립유공자 훈장을 달아드리고 싶다는
그런 댓글을 올린 것이 계기가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아마 속뜻은 귀신처럼 헤아리는 그런 MBC는 200억 원인가 얼마를 예산을 들여가지고 말이죠. 김은봉이 드라마를 만들어가지고 방송을 시작하겠다고 해요. 아마 머지않은 가까운 장래에는 국립묘지에 김은봉의 가묘가 생기지 않을까 두려운 것. 너무 딱딱한 얘기만 했나요? 아니에요. 상관없습니다. 예. 옛말에 이 순옥은 선고 인노 태선세라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은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나무는 뿌리가 먼저 늙고 사람은 다리가 먼저 늙는다는 뭐 그런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나무가 낙엽이 떨어지고 그 가지가 이렇게 죽고 하는 것을 볼 때 나무의 그 이런 이 본 가지가 줄기가 먼저 쇠퇴가 된다고 보는데 실제 나무는 뿌리가 먼저 늙습니다. 사람도 어디가 먼저 늙냐 하면은 얼굴이 먼저 피부가 이렇게 늙는 것 같지만은 사람도 다리가 먼저 늙는다는 그런 의미예요. 사람이 늙어가면서 대뇌에서 다리로 내려보내는 그런 명령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고 전달 속도도 현저하게 낮아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병이 없이 장수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불로장생의 비결은 선단과 선약, 산삼이나 옥남이나 녹용 이런 것과 같이 값비싼 보약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옛날부터 이 우리 민간한테 전해오는 그런 속담에 다리가 튼튼해야 장수한다는 말이에요. 다리가 튼튼해야 장수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회 볼 때 장단지 만지 보잖아. 예, 그래서 우리 공화당 동지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이 집회에 많이 참석을 해 주셔야 돼요. 다리가 튼튼해야 장수합니다. 근데 그제 계룡산에 갔는데 대부분의 그 당원들이 계룡산 산행에 참석을 했고 또 일부 다리가 부실하신 분들은 이 동학사 상구리에서 이 산행을 다녀오시는 분들을 기다린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집회나 이런데 그런 게 있고 하게 되게 되면은 다리 건강을 위해서 좀 부지런히들 좀 참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리가 튼튼해야 장수한다. 사람은 다리가 튼튼하면 말이죠. 네. 다리가 튼튼하면은 정말 병 없이 오래 살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 사람의 다리는 기계의 엔진하고 똑같습니다. 엔진이 망가지면은 자동차가 굴러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공화당 유튜브 중에서 다리가 가장 튼튼한 사람이 누구냐? 저는 허준 선생이라고 봅니다. 예, 사람이 늙으면서 가장 걱정해야 되는 것도 머리카락이 휘어지는 것도 아니고 피부가 늘어져서 쭈글쭈글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리와 무릎이 불편하면은 거동이 어려워진다는 거. 이걸 제일 걱정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제 쭉 얘기하면서 그제 또 이 조선왕조의 그 올바른 이해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일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이 세조, 수양대군 이 얘기 한마디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조선조 때 이 수양대군이 왕위를 찬탈해서 등극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 수양의 딸이 아버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울면서 간청하기를 어린 단종이 가엾지도 않으세요. 그 단종은 출산 이틀 후에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6살의 할머니, 10살의 할아버지 세종대왕을 잃고
12살의 부왕인 아버지까지 잃었던 게 단종이에요. 그래서 수양의 딸이 아버지 제발 단종을 죽이지 마세요. 충신들한테도 가혹한 짓 하지 말 것을 누차에 걸쳐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그런 수양이 딸한테 사약을 내립니다. 하지만은 정양 왕후가 긴급하게 조치를 해서 그 수양의 딸은 한밤중에 궁예 하나만 데리고 대궐을 빠져나가가지고 자취를 감추고, 이후에 수양은 거기에 대한 뒤를 캐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세조는 꿈의 단종의 그 어머니 누구죠? 인덕왕후인가요? 아, 인현왕후. 인현왕후가 나타나서 니놈이 내 아들을 죽였으니까 나도 네 아들의 목숨을 가져가겠다. 원한에 찬 욕설을 터붓고 세조한테 침을 뱉고 사라집니다. 그날로 나이 20세인 세자는 낮잠을 자다가 급사하게 됩니다. 세조는 현덕왕후가 침을 뱉은 그런 침을 맞은 그런 자리에서 시작된 뭡니까? 그 피부병이죠. 그 피부병이 온 몸에 번져 죽을 때까지 고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피부병을 고치기 위해 가지고 전국에 온천이라는 온천은 다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리산 온천 행차하던 중에 충청도 어느 마을에서 그 왕의 그런 행차 구경을 나온 계집아이가 죽은 줄 알고 있던 그런 딸의 모습과 똑같은 거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유를 캐보니까 세조의 딸이 그 지방에 응거하며 살고 있는 거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세조가 뜻밖의 만남을 반가워하면서 지난날의 가혹함을 뉘우치면서 딸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네 남편이 누구냐? 이러니까 딸이 대답하기를 우연히 착한 나무꾼의 도움을 받고 지내다가 부부가 됐는데 알고 보니 바로 김종서 장군의 친손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김종서가 누굽니까? 수양이 개유정난을 일으키면서 한명회가 작성한 그런 살생부의 1순위 척결대상으로 철퇴로 때려 죽인 충신이 아니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세조는 무릎을 치며 찬탄을 합니다. 금상에 오를 욕심으로 천하 충신들을 다 죽이고 지금 내가 천벌을 받고 있구나. 세조는 딸과 작별하면서 한양에 돌아가서 부마궁을 짓고 너희를 부르리라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얼마 후에 그 딸한테 사람을 보냈더니 그 세조의 딸은 수양의 딸은 집을 비우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내가 조카와 동생들과 딸까지 잡았으니까 죽어서 선왕들을 무슨 맛으로 대할 것인가 했다는 겁니다. 요즘 문재인이 과거 보수 우파 대통령 2명과 그리고 국정원장들 모두 잡아다가 구치소에 집어넣고 거기다가 지난 정부 관료들, 정치인들 지금 현재 무려 200여 명 가까운 그런 인사들을 가두어 놓고 조선조 수양이라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의 딸과 사이 이런저런 온갖 의문과 의혹투성들이 지금 무성하게 나들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다 궁금해하고 있어요. 내막이야 뭐 가까운 후일
낱낱이 밝혀지겠지만은 딸과 사위를 외국까지 보내려고 내보내서 보호하고 말이지 그 이면에는 예? 부모의 옹호가 없을 거라고 못할 겁니다. 어느 애비든 딸에 대해서는 애틋한 연민의 정을 갖게 마련입니다. 흉한 부분, 아픈 부분은 가려주고 누군가가 딸을 해치려고 들면은 공자같이 양순한 사람도 호랑이같이 일어나서 목숨을 걸고 지키려 하는 것이 부성입니다. 부성. 지금 동작동에 박정희 대통령의 내분이 그 딸의 억울한 불행에 대해서 착하게 되었지만은 어쩌겠냐 하고만 있지 않을까. 돈 한 푼 안 먹은 여성 대통령을 더러운 뇌물죄로 엮어가지고 3년 가까이 놔두어 놓다니 하늘이 동하는 날 그 박정희 대통령 내분의 분노도 한껏 덮쳐올 것이 저는 분명하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